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경영학 이론을 통해서 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상훈 지음 빅토리아 대학교 경영학대학 교수이신의 성격과 관점, 동기, 갈등, 판단, 리더십, 문화, 시너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를 경영학 관점으로 풀어내다. 캐나다 빅토리아대, 중국 상하이 교통대, 서울대,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이 열광한 남상훈 교수의 사람 경영 강연 노트이다. 성공자신 남상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州立대학교 빅토리아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볼링 그린州立대학에서 MBA 과정을, 오리건州立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오리건州立대학교 격원 조교수, 노스웨스트 크리스천 칼리지 겸임 교수, 연구 주요 분야는 이문화 경영, 크로스 컬처럴 매니지먼트, 조직 행동론, 인사관리로 유수의 국제 경영학 저널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캐나다 전국 한국을 오가면서 대학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교통대학을 비롯해서 서울대, 성균관,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격원 교수로 역임했다. 그 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대우조선, 롯데백화점, 포스코건설, 세브란스 병원 등 주요 기업에서 해외 파견자와 현지 채용 직원을 교육, 임직원 교육과 인사 분야 자문 교수로 활동했다. 캐나다 빅토리아에 살고 있으며 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2014년 4월 11일 초판을 만드셨네요. 4월 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남상훈. 자, 경영학 관점에서 프롤로그. 8가지 사람의 특성만 알면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최 부장은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며 아는 체를 하는 이가 있었다. 마케팅 김 부장이었다. 최 부장 고마워. 강 대리처럼 전천후로 유능한 인재를 우리 팀으로 보내줘서 말이야.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상반기 평가 때 내 인사 고가도 가장 낮았고, 몇 차례 멘토링을 통해서 주의를 줬는데도 영 탐탁지가 않아서 순환 근무를 핑계로 마케팅팀으로 보낸 그 강 대리가 유능하다고? 최 부장은 의아스러웠다.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전략기획팀 최 부장에게 미운 오리 새끼였던 강 대리가 마케팅에서 백조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전략기획팀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설레발친다는 소리를 들었던 강 대리가 마케팅에서는 서글서글하고 부침성이 있어서 팀 내 분위기의 메이커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안될게 뻔한 일에 매달린다는 핀잔을 들었던 강 대리가 이제는 근성있고 진취적인 직원이라는 평판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팀장이 바뀌니 강 대리가 날개를 달고 이제야 제 실력을 발휘한다는 석득거림도 회사 안에서 들려왔다. 이렇듯 입사 후에 늘 최연소 승진이라는 타이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최 부장의 유일한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팀원들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때로 우리는 최 부장이 아닌 강 대리의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 이처럼 직장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슈퍼바이저가 말했듯이 사람이나 살고자 하는 존재들에 둘러싸여 살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회사다. 사실 최 부장을 힘들게 한 것은 강 대리와 자신의 차이 그 자체는 아니다. 그 차이를 단점으로 보고 자기 생각에 맞게 고치려 들면서 생긴 갈등의 원인이다. 바꾸리는 사람도 그 뜻을 변할 수 없는 사람도 상대방도 모두 힘들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힘든 까닭은 애초에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갖고 태어난 존재임에도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등을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 생산적인 갈등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미움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소모적인 갈등으로만 치부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죠.
기업이 가진 경쟁력의 근원도 사람에게서 나온다. 기술, 자본력, 시설 등 경영의 중요한 요소다. 모티베이션. 회사도 내부 갈등, 부패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진두지휘하는 CEO들은 한결같은 결국은 사람이더라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더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직원들을 어떻게 할까? 우선 기업의 열망과 꿈이 함축된 비전을 보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렇게. 그런데 다른 비전을 가진 기업도 있다. 구글의 비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강한 직원을 갖는 것이다. 구글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으로 끝난다. 이 책은 8가지로 이해하는 방법을 나누었다. 2014년 빅토리아 남성훈. 성격, 관점, 동기, 갈등, 판단, 리더십, 문화, 시너지. 프롤로그에 대해서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다는 것만 본다. 사람은 자기 욕구부터 만족되어야 한다. 동기. 그래서 사람은 집단으로 나뉠 때 더욱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갈등. 사람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것을 판단한다. 여섯 번째, 사람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 리더십. 사람은 왜 다른 문화와 화합하기가 힘든가. 여덟 번째, 사람이 발휘하는 시너지 힘은 얼마나 클까. 이렇게 8장으로 나누었네요. 자, 1장에서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사운드 오브 뮤직 속의 마리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마리아는 수녀가 되고 싶었지만은 그녀의 성격이 수녀의 삶보다는 아내와 엄마의 삶에 더 적합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 알맞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것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리아가 그러했다. 왜 마리아는 수녀로서 행복할 수 없었을까? 어릴 때부터 수녀가 되고 싶었던 마리아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다. 자녀를 사랑하고 성격이 활달했던 마리아는 화창한 날이면 근처 산에 올랐다. 산에 오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멀리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탁 트인 마을 하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흐르는 하얀 구름들, 절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싱그러운 나무와 뺨을 어루만지듯 스쳐가는 바람의 촉감, 지저귀는 새들, 오직 자연만 줄 수 있는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서 마리아는 혼자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런데 어린 마리아를 매료시킨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었다. 하나가 더 있었다. 바로 산 아래 수녀원이었다. 수녀원 특유의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 담을 넘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성가 합창의 아름다운 선율, 수녀들의 단정한 모습을 보면서 어른이 되면 수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자연스럽게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다. 혹 외롭고 어려운 길이 된다 하더라도 가정을 꾸려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고 수녀가 되어서 성직의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을 향한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성년이 되어서도 마리아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드디어 그녀의 바람대로 수녀원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다행히 모든 일이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둘씩 실현되어가는 듯했다. 비록 견습 수녀 신분이기는 했지만은 오랫동안 막연하게 동경해오던 수녀원 안에 들어가서 다른 수녀들같이 생활하게 된 마리아에게는 기대가 많았다. 정식 수녀가 되기까지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마리아는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수녀가 되겠다는 의욕이 넘쳤다. 그러나 세상 일이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뜻밖의 마리아는 수녀원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갔다. 모범생은 그냥 점점 골칫덩어리이자 문제로 인식되어 갔던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마리아가 수녀원의 엄격한 규율들을 자꾸 어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미사 시간에 종종 지각을 했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훌쩍 수녀원에서 사라져 사람들이 찾아 나서게 만들었고, 엄격한 복장 교율을 은근히 지키지 않았으며 경건한 수녀원 안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다녔다.
소녀원은 세상 어느 조직보다도 교율과 전통이 엄격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식으로 수녀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시험을 받고 있는 견습 수녀가 이런 계율들을 상습적으로 어긴다면 이는 쉽게 간과될 수 없는 문제였다. 계율을 어기는 마리아도 문제였지만은 그런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다른 견습 수녀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원장 수녀님과 주임 수녀님들은 마리아를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불을 주기도 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물론 마리아가 일부러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마리아는 윗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야단을 맞을 때마다 곧바로 뉘우쳤고 또 그녀의 뉘우침은 진심이었다. 마음속 깊이 우러난 반성을 했고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하지만 행동의 변화는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은 마리아의 자유분방한 모습은 반복이 되었다. 마리아를 바라보는 원로 수녀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그 중에서도 견습 수녀들의 훈육을 맡은 수녀는 마리아가 영 못마땅했다. 심지어 마리아를 악마라고까지 불렀다. 아마도 그녀의 누리는 마리아의 자유분방한 행동들이 수녀원의 성스러운 전통과 간섭을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어떤 수녀는 교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리아의 모습에서 아이들의 천진하고 순수한 면을 보면서 천사라고 부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물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극히 주관적인 일이다. 하지만은 한 수녀원에서 견습 수녀 한 명을 두고 누구는 악마라고 하고 다른 누구는 천사라고 하는 식으로 상급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마리아를 악마로 보든 천사로 보든 그녀를 잘 아는 수녀들 사이에 공통적인 결론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수녀원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는 점이었다. 누구나 마리아와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마리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수녀원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원장 수녀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한 심각한 문제이자 고민이었다. 아무리 고민을 거듭해도 조직 안에서 사람 문제가 늘 그러하듯 명쾌한 답은 없어 보였다. 물론 이런 경우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녀원과 다른 견습 수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아인 마리아를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당장의 해결은 될지 몰라도 온전한 해결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수녀원의 전통과 규율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는 제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의 생활을 포기해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수녀원에 들어온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어린 마리아를 그냥 내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보살펴줘야 하는 것이 원장 수녀의 의무이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녀원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약자의 입장에 있는 마리아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더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일이 더욱 중요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강하게 반대하는 일부 수녀들의 불만을 무시한 채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다. 원장 수녀에게 마리아의 개인도 살리면서 조직원 수녀원도 같이 살릴 수 있는 해결 방법이 필요했다. 마리아와 같은 문제는 수녀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기업체, 정부기관, 연구소, 병원, 대학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에는 언제나 마리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심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자신에 속한 부처에서 골칫거리가 되거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럴 때 상사나 동료들의 문제가 되는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드물다. 왜 그럴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든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외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몇 가지 특성만으로 그를 다루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람 공부부터 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사람이란 살고자 하는 존재들에 둘러싸여서 살고자 하는 존재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말이다. 그는 독일에서 총망받는 젊은 신학자이자 철학자, 대학 교수, 목사인 동시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유럽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모조리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갔다. 목사나 신학자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아프리카의 아픈 사람들을 보살펴주기 위함이었다. 슈바이처는 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했다. 강의와 설교보다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돕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분명히 떠오르지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슈바이처는 우연히 잡지를 읽게 된다. 잡지에는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봉사할 사람을 찾는 공고가 실려 있었다. 슈바이처는 공고를 보는 순간에 이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찾아오던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을 한다. 자신이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의 의과대학이었다. 거기서 의사로서의 모든 수련을 마치고 정식 의사가 된 슈바이처는 계획대로 아프리카를 건너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귀와 명성을 뒤로한 채 오지의 땅으로 건너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곳에서 몸소 인류애를 실천한 슈바이처의 애타적인 행위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사람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는 그가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답을 구하고자 했던 질문이기도 했다. 사색을 거듭하던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의 질문이라는 답이 영감처럼 떠올랐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오던 중이었다. 그때 그가 강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사람이란 살고자 하는 존재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이때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그는 후에 생의 외경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펼치게 된다. 슈바이처 박사의 이러한 깨달음 속에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핵심적인 특성이 잘 담겨 있다. 그 특징은 첫째, 사람은 욕구의 존재라는 점이다. 욕구의 핵심은 살고자 함이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일 것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유럽이건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아프리카이건 살고자 하는 욕구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의 관찰이었다. 둘째, 사람은 둘러싸여 저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 심리학의 기본 명제이기도 하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한자로 사람인 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배웠다. 이는 사람이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존재다. 사람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반면 동물은 삶의 목표가 없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 세대가 바뀌어도 사는 모습은 늘 똑같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늘 노력한다. 본질적으로 인류는 진보했는 것을 두고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외향으로 본다면 우리 삶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인 삶에서의 목표, 조직 내에서의 자기 성취 등 목표는 처한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다만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현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이다.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고통도 감수한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환경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도 부단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재 위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인간에게 목표는 희망과도 같다. 희망과 꿈이 없는 삶을 견디기 어렵듯이 목표는 삶을 지탱하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존재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다. 아직까지 살고자 하는 존재인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영화 터미네이터 2에는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소년 존 코너와 함께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나서 잠시 멈춰선 장면이 나온다. 그때 그들은 아이들이 총으로 서로를 겨누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된다. 위험한 장난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존 코너가 묻는다. 사람들이 이대로 괜찮을 것 같아? 그러자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대답한다.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존재들이다. 영화 속 대사지만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을 지적한 날카로운 관찰이다.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다.
대개의 사람들은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한 느낌이 심해지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 자신이 못나고 무기력한 존재라고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판한다. 과식이나 가음 같은 좋지 않은 습관으로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한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잠도 과도하게 자고 식사도 거르는 등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때일수록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나 오히려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자기 파괴적 성향이 심해지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은 어떤 순간에는 살아남고 악착같이 애쓰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차없이 파괴하는 두 가지 극단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 합리화하는 존재다. 사람은 계산적인 존재다. 다른 표현으로 합리적인 존재라고도 한다. 경제학에서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전제한다. 득실을 따져서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손해되지 않는 한 선택을 하기 위한 분주한 주판을 튕긴다. 합리적인 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거로 무엇이 최선인지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모든 옵션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주어진 정보들을 처리하는 내 능력 또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이처럼 합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그러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더 많다. 사람이 정말 합리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합리화하는 존재인지. 계산적인 존재라는 것은 곧 이기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다. 이기심.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는 것은 회사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것 역시 그 직원을 통해서 회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사이가 이기적인 존재다. 사람들은 대개 리더와 부하와 직원 사이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상호간에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거래적인 관계다. 리더는 임금, 승진, 칭찬 등 부하 직원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고 반대로 부하 직원은 리더가 원하는 업무 성과를 내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교환될 때에 회사와 개인은 각각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잘 다루려면 부하 직원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지시와 이행이라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거래적인 관계임을 인정하고 부하 직원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 존중할 때에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기적인 협력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한때 미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공상과학 드라마 스타트rek에는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을 닮은 생명체들이 나온다. 이들은 지구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하기도 한다. 여기 나오는 외계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캐릭터가 스팍이라는 인물일 것이다. 그는 벌칸 행성 출신이다. 그가 지구인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감정이 없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정일 것이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다. 사람들은 대개 감정을 논리보다도 앞세운다. 그 예로 분노를 들어보자. 도로가 복잡하고 교통 질서가 엉망인 상황에서 격한 분노를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 평상시에는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야수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자신을 위협한 다른 운전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거나 심하면 폭력을 쓰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도로 분노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감정이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안다. 그런데 경영학과 경제학에서 최근에 와서야 감정을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는 감정이라는 변수를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리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득실을 꼼꼼하게 따지는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론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경영학에서도 감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조직 생활 중에서 워낙 빈번하게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감정 중에 하나다. 직장인들이 분노를 느끼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자신들의 상사다. 그 외에도 인사병, 부서 통폐합, 감축, 조직 개편 등 조직 안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도 직원들은 분노를 경험한다. 이런 분노는 정보 처리 능력을 떨어뜨려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공평해 보이도록 만들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고 자신의 상사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며 때에 따라서는 회사를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삶 자체를 망치기도 한다. 라스베이거스 주립대학교 농구 선수로 한때 농구 천재로 알려졌던 루이스 브라운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코치와 갈등을 자주 일으키다 결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이후에 즐거운 나락의 길을 걷다가 쉰이 넘은 나이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 앞유리를 닦아주고 몇 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가 감정 조절만 잘했더라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 훗날 유명한 프로 농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지 않았을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휘둘리는 행동을 한 후에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대인관계를 망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조직 내에서 더욱 그렇다. 참 그 라스베가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네요. 선수 생활하다가 그것을 이런 것들이 참 세상에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